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늘 10대 기업 CEO들에게 합리적인 규제 개혁 추진을 약속하며 연일 경제 행보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게임 공약을 내놓으며 2030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법여권 통합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야권에선 후보 단일화를 놓고 물밑 신경전이 팽팽한데 단일화를 일축해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정치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 맞짱 토론. 오늘은 신경제 비전을 내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당 내홍을 봉합하자마자 이대남 구회에 나선 윤석열 후보 등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 키워드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10대 기업 CEO들과 만나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공약으로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약속했는데요.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모 씨가 사망한 데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도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세계 5강 경제대국을 만들겠다며 신경제 구상을 공개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국내 10대 기업 CEO들과 대화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 개혁과 탄소 중립 실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 이 후보는 정부의 규제 개혁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행정 편의주의와 탁상 행정 때문이라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은 문제되는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허용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상황에 맞게 되는 거겠죠. 또 국회의원 입법도 정부 입법처럼 규제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기업들이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시행하는 탄소 국경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수출 1조 달러, 글로벌 G5 시대 진입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신경제 구상의 세부 정책 성격인데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산업 대전환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과 로봇 등 빅10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인력, 자금, 규제 혁신 기반을 개선하고 모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종합국력 세계 5위, 이른바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모 씨의 사망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도 입장문을 통해 숨진 이 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면서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국민의힘이 죽음을 흑색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전체 이용과 게임물의 본인 인증 폐지에 이어 오늘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발표하며 이대남 표심 공약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사망한 것을 두고는 억울한 죽음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30 표심을 겨냥한 게임 공약을 내놨습니다. 게임 회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소액 사기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 그리고 게임도 프로야구처럼 e스포츠 지역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입니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이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리그 오브 레전드, 이른바 롤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게임 경기 개막전도 관람하며 기존의 이미지 쇄신을 이어갑니다. 윤 후보는 경기 선대위 출범식에도 참석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GTX 노선 신설과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경기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대장동 의혹을 꺼내들며 경기지사와 성남시장 출신인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이어진 기자들의 현안 질문 과정에서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고 이병철님의 명복을 빌고 또 가족들께서도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억울한 죽음이 안 되게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죽음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간접살인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후보직 즉각 사퇴를 주장했고, 이준석 대표는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며 이 후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인천을 찾아 과학과 실용의 정치만이 진정한 시대 교체라며 과학기술부총리제와 청와대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재생에너지 설비업체를 방문해 최근 자신이 발표한 친환경 경제 공약인 그린노믹스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범여권의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의결하고 양당은 모레 최종 통합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야권에서는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 측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어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의결하면서 사실상 양당의 합당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양당은 모레 합동회의를 열어 통합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최종 통합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4기 민정부 수립 목표인 민주진영 대통합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오는 17일까지 과거 당을 떠났던 인사들의 복당 신청도 받으며 범여권 통합에 박차를 가합니다. 복당자들에겐 이번 대선 승리 기여도를 평가해 향후 선거 출마 시 적용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천정배, 유성엽 전 의원 등의 복당에 이어 정동영 전 의원까지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당시 국민의당으로 이동했던 인사들의 대거 복귀가 예상됩니다. 야권에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절하하고 단일화를 하고 싶은 건 안 후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일화 없이 대선을 완주할 경우 안 후보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 이해는 갑니다만은 애초에 저희 당도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단일화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제1야당의 초조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다만 국민 다수가 원하면 그때 가서 단일화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그동안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해온 안 후보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지금 제1야당발로 나오는 단일화는 이 안철수의 상승 기류가 제1야당을 덮어버리는 것을 막겠다는 프레임이거든요. 저는 단일화 이전에 아마 큰 흐름을 국민들께서 정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두 후보 모두 단일화에 선을 긋고는 있지만 야권에서 단일 후보가 나온다면 여권을 앞설 것이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만큼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단일화 요구는 거세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석탄과 화력 등 산업 전반의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로 대전환을 맞은 자동차 산업은 그 속도가 가파른데요. 탄소 중립 시대에 자동차 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짚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전 세계 공통과제로 떠오른 탄소 배출 규제. 우리 정부도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대열에 나서면서 그야말로 자동차 산업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한 분야로 꼽힙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동차 생산 구조가 내연기관차에서 수소 전기차로 재편되는 만큼 기존 정비업계는 충격에 직면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선에 있는 노동자나 특히 중소기업 같으면은 언제 이런 부품 제조가 중단될지, 어떻게 영향이 미칠지, 그다음에 우리 기업은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응력이 거의 없고.
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기차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문제에 주목하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노사 갈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자와 노동자가 피해를 본 다음에 사후적으로 뭘 지원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족한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역할을 하겠다. 대안으로는 기존 정비업계가 미래형 모빌리티 신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기차 정비를 위해선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 자격증 수료 과정을 간소화하자는 겁니다. 이 자격증을 사실은 이제 기존의 지금 정비 책임자들이 이거를 취득하려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수료를 통해서 이제 자격을 부여하는. 정비업계 현장에선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영세 정비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오늘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2차 정당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이 밝힌 혁신안은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방식을 현행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고 본회의 보고 즉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상설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위원회와 시민 배심원단을 설치해 윤리심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새만금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정운천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의지에 따라 특위가 설치된 만큼 새만금 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현 국무총리 직속의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청과 개발공사 통합 등의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TV토론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에 돌입합니다. 양측 실무자인 박주민, 성일종 의원은 오늘 만나 양당이 토론에 적극 임하기로 했고 내일 3대3 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협상단은 TV토론 횟수와 주제, 주간 언론사 등을 포함한 세부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과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지위로 공모했다고 인정되고 반성 없이 범행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지난해 10월에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의 때 아닌 멸공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멸공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논란이 왜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멸공 논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SNS 인스타그램에 숙취 해소제 사진과 함께 멸공이라는 단어를 해시태그를 답니다. 네. 그런데 인스타그램에서 가이드라인에 이제 저촉된다면서 이제 계속 삭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 부회장이 항의를 하면서 멸공 관련된 게시글을 계속해서 올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멸공은 공산주의자를 멸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네. 그런데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에 이런 행동들이 윤석열 수준이다 이렇게 적으면서 이제 논란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네, 기업 CEO가 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왜 정치권 논란으로 번진 건가요?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후보는 갈등 대립 관계에 있죠. 근데 윤 후보가 조 전 장관이 자신을 이제 저격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반격을 했냐면 자신의 SNS에 이마트에서 장 보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네. 멸치, 지금 콩을 들고 있는 사진이죠.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여기에 해시태그 부분이 이마트 달걀 파 멸치 콩에 해시태그를 단 겁니다. 이 해시태그는 이제 SNS상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단어들이 포함되면 이제 더 잘 검색이 되거든요. 네. 근데 보면 누가 봐도 이 조국 전 장관을 저격하는 거거든요. 달걀과 파는 달파,
달파는 이제 다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연상시키고요. 또 멸치콩은 멸공을 이제 연상을 시키는데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제 누구나 연상할 수 있는 저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국민의힘에서 멸공 챌린지로 이제 불립니다. 그런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김진태 전 의원, 김현주 상근 부대변인이 가세를 하면서 네. 이 논란이 이제 점점 좀 확산이 된 겁니다. 네, 이 논란에 대해서 윤 후보 입장은 어떤 건가요? 윤 후보는 멸치를 자주 산다. 그리고 장보러 자주 가는 편이다. 이제 이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이제 멸공 인증은 아니다. 이제 이런 해명들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이 누구나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관련 질문도 여러 나왔는데 뭐 잠깐 보실까요? 네. 사진이라던가 해시태그 이런 게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는지 이렇게. 무슨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거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치 컨설턴트도 아니고. 네. 정치적 의도가 없었느냐에 이제 해시태그를 달아본 적이 없다. 근데 아까 그게 해시태그 달았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피하는 거죠. 이 답변들을 피하는 건데 네. 이 멸공 기획이냐 그랬더니 나는 정치 컨설턴트가 아니다. 이제 이런 답변들을 했거든요. 동문서답이죠. 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질문 의도에서 벗어난 답을 한 건데 네. 이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이후에 이제 대변인이 또 빠르게 정리하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중하자. 뭐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게 또 논란이 될 줄은 몰랐고 논란이 또 이렇게 이제 일파만파 커질 줄은 몰랐다라는 뭐 그런 이제 해명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제 반응은 뭐 또 궁금한데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이재명 후보는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입장이나 이런 발언들은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 부분이 멸공 보면 이제 이념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자제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후보보다 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총 공세를 펼쳤습니다. 라디오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이제 비판들을 했는데 철진한 색깔론이다. 정치 이념으로 편가르고 또 갈등을 조장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네.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도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대놓고 일배놀이를 즐기면서 도로 극우 보수의 이 품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자중질환 끝에 겨우 돌아온 윤석열 표 선대위 이 대전략이 고작 국민 편가르기 구시대적 색깔론이란 말입니까? 멸공 논란이 여당을 중심으로 또 이제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제 번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죠. 이제 정성호 의원이 멸공 논란과 불매 운동을 더는 키우지 말자, 이제 자제하고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화제를 좀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간호법 제정에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어제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약간 좀 지지부진했는데 여야 대선 후보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찬성을 하면서 법안 통과에 이제 급무살을 탔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 간호법 제정 이제 이재명 또 윤석열 후보가 한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논의도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공약을 했습니다.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의 전국적 확대,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편화, 간호 인력 확보와 적정 배치를 약속을 했는데요.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후보는 어제 코로나19 현장에서 뛰는 간호사들을 만났거든요. 간담회도 가졌는데 간호법이 제정 요구에 수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간호법 네. 제정에 대해서. 그랬더니 윤 후보가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면서 아마 이 간호법 제정 논의도 오랜 시간 좀 논의가 돼 왔고요. 네. 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공약들을 했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 논의도 아마 속도감이 있게 좀 추진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정치권의 멸공 논란 그리고 여야 대선 후보의 간호법 제정 추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1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불만을 노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을 맞아서 국민들의 불만과 소망을 직접 청취하는 불만을 노래해 나도 가수다를 진행한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김영희 선대위 홍보소통본부장의 히트작 MBC 나는 가수다를 본뜬 형식으로 국민들이 사회, 정치, 세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불만이나 바람을 개사한 노래로 표현하는 컨셉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김영희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운 만큼 이재명 후보가 노래를 통해 표현된 민심을 온라인으로 직접 청취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오디션 형식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는 영상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늦어도 설 연휴 이전에 일반 국민들이 선대위에 접수된 불만 토로 영상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안내 영상을 만들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불만을 노래해 나도 가수다. 공모기간인 오는 23일까지 오디션은 예선, 준결승, 결승 순으로 진행된다고 하고요. 최종 우승자에겐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는 일의 동행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민주당 선대위 새로운 방식의 민심 청취 캠페인을 통해 이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는데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불만을 노래해 나도 가수다. 민주당의 바람처럼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국민이 판단돼 일장 춘몽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그동안 선을 그어왔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오늘은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며 단일화에 대한 여지를 남겨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한 강연회에 참석해 단일화 요구가 높아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단일화는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처음으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입장차를 보인 셈입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오늘 한 라디오에서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면서도 한편으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서서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의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그거를 원하신다면 그걸 이제 그때 가서 저는 판단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지만 때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하나의 큰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오로지 그냥 저희 길을 가겠다 이 말씀을 제가 거듭해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선대위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에선 안 후보의 상승세를 반짝 효과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안 후보의 지지율은 결국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일장 춘몽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어떤 선거에서 잠깐 지지율이 반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일화라는 것을 본인은 아마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주했을 때 본인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애초에 저희 당도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가 선거 막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입니다. 지지율 추이에 따라 두 후보 태도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설 연휴 이후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지금 단일화를 위한 움직임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재명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 또 10대 기업 CEO들과 또 간담회를 가졌는데 연일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고요. 특히 자신만의 성장 브랜드를 또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이재명 후보의 이제노믹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근본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역대 어느 후보도 하지 않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민주당 후보는 아무래도 성장보다는 분배 쪽에 방점을 두곤 했죠.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주 캐치프레이즈가 성장 앞으로 공정 제대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성장을 제1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첫 번째 케이스고요. 그리고 경제와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저것만으로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변화이고 오늘도 10대 기업 총수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할 때마다 기업 총수들이 놀라는 표정을 감추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예를 들면 규제와 관련하여서 되게 민주당은 좀 규제를 하자는 쪽이고 국민의힘은 좀 규제를 완화하자는 쪽으로 인식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규제에 대해서도 정말 안 되는 것 빼고 다 푸는 방식의 규제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관료적 규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사회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 몇 명의 머릿속에서 그 변화하는 그 기업 환경에 대하여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 할 역량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기업 총수들이 화면 보시면 민주당 대권 후보들하고 회의할 때 보면 조금 긴장한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경기도에 있을 때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CEO들이 뽑았을 때. 그래서 점점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저도 사실은 규제와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제 방송위원회 상금 부위원장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방송을 규제해서 시청자 중심으로 가게 할까를 고민했던 쪽이에요. 그게 물론 20년 전이지만. 근데 오늘 이재명 후보의 저런 행보를 보면서 저 자신도 규제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는 제가 관료적 규제의 대명사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니 경제 성장 그리고 경제 자유, 경영의 자유 그리고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반색을 하면서 드디어 민주당도 좀 우리가 주장하는 거가 어떤 뜻인지 이제 좀 이해를 했구나, 공감을 하셨구나. 그래서 굉장히 반갑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다. 이유가 뭐든 간에. 물론 이게 이제 얼마나 갈 것인가 좀 걱정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래서 그냥 지금 선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냥 개인적 조언을 좀 조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지율에 이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유가 뭘까? 일단은 이제 단체장까지는 그런 정도로 충분한데 대통령이라는 건 국가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감동과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렇다고 잘한다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여하튼 간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문 정권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하고 모순되는, 그러니까 약간은 그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내지는 반성, 성찰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좀 더 진솔되고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은 최 전 의원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요,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또 당내 친문계에선 아연실색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발끈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힘을 보태기 위한 이 송영길 대표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의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게 뭐 친문 의원 한 분이 뭐 반발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재명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탄압을 받은 게 맞습니다. 국정원 사찰 대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관련하여 반발해서 광화문에서 단식까지 했고, 그 이후로 정말 많은 그 감시를 받았다. 이건 팩트로 확인된 거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탄압받았다라고 하면 보통은 정부가 탄압한 걸로 인식이 되는데 저 부분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이재명 후보를 탄압합니까? 그거보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8년에 있었던 지방자치 선거에서 이제 친문 핵심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겨뤘을 때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를 계속 반대하는 그룹이 생겨났고, 그 그룹과 일부 힘 있는 친문 그룹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은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제가 보기엔 근거가 없는 재판을 2년 동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일부 유죄, 그래서 300만 원. 그러면 피선거권 박탈되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정치 생명을 건 재판을 받았다. 이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의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비주류 중에 비주류이고요. 국회의원 한 번 한 적이 없고요. 오직 자력으로 대권 후보가 된 것만으로 민주당 당원들이 변화와 개혁을 택한 건 분명하죠. 그리고 비주류가 얼마나 서러운 건지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이제 악재가 이제 또 나오고 있는데요. 대장동 관련한 전 인사 이제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는데 이번엔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이제 또 사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제 이 이슈는 두 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네, 우선 말은 정확히 해야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하여서는 법적 근거나 증거가 하나도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녹취록 하나 나왔었는데요. 그 녹취록을 제보한 당사자세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 이걸 정쟁의 소재로 쓰고 있어서 팩트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고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팩트니까 확인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아까 비주류로서의 이재명 후보가 참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또한 그런 것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2명이 죽였다. 저는 이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피의자가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것은 우리는 검찰의 무리한 반인권 수사가 피의자의 자존감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수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이 더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작동한 것이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관련하여 한 두 분의 불행한 죽음은 이재명 후보가 돈 1원이라도 받았으면 전 벌써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돈을 제시하고 끝냈을 텐데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겁니다. 4개월 동안.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네, 이게 뭐 지난번에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2분이 돌아가셨고 물론 뭐 자살로 추정됩니다만 이번에 또 갑자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뭐 그 전에 대장동 관련해서 봤던 수사받다가 돌아가신 분은 아마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수사의 압박, 그 원인이 뭐든 자기가 뭐 좀 뭐가 압박이 자기 스스로 뭐 좀 저한 게 있었든 아니면 수사가 무리한 것이든 하여간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그거하고는 앞에 두 건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왜냐하면 앞에 두 건은 여하튼 간에 본인이 그 사건의 당사자로서 이제 피의자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변호사비 대납 자체의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납 의혹의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제보를 한 증거 일종의 정황 증거를 제보한 증인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 그래서 사실 수사의 압박 때문에 자살할 이유가 있겠는가? 물론 그건 이제 수사해봐야 되겠죠. 잠깐만요. 자살 아니라고. 네.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달라고 맞아요. 그래서 당부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수사를 지금 아마 뭐 부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인을 밝혀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현재 상황으로 보면 수사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여하튼.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뭐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이 좀 해명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괜히 이제 좀 이게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피의자가 수사의 스트레스 때문에 돌아가셨다, 자살했다 이런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증인이다 이것은. 그래서 상당히 큰 악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지금 애써 그 부분을 아시는지 아니면 파악을 못하신 건지 이분이 녹취록 제보에선 증인이었고요. 그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취록 조작으로는 고발된 피의자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아야 하고 수사의 압박을 받을 만한 위치였다 이 말씀 드리고 저는 더 무서운 게 이분의 사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자마자 갑자기 정치 공방의 소재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나타나서 페북에 쓰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마치 조폭 운운하면서 막 분위기를 만들고 이게 더 무섭습니다. 정치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최소한 사인이라도 밝혀지고 왈가왈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일부에선 지금 좀 아까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안 밝혀졌습니다. 그런 자살이라고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살로 밝혀졌던 그 전의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이 자살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의심할 수 있다 이런 그러면 얘기죠. 무슨 말씀? 자살이 아닐 수 그럼 타살이라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 겁니까? 가지 의혹들이 막 뭉게뭉게 솟아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치권은 모든 게 터지면 전부 우리한테 유리할까 저쪽이 악재일까 저 그런 거 아니고 그 전에 팩트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보도된 바에 따르면 타살 흔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있지도 않은 의혹이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이러시는데 저는 더 무서운 게 그런 국민의힘의 태도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근거를 대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뭐 여기서 막 논쟁해서 밝힐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두 분은 어쨌든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네. 그리고 그 당사자가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수사의 스트레스, 압박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니 도대체 웬일이지 싶을 정도로 그냥 사실은 증인이잖아요. 아니, 근데 물론 의원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 증인이 이제 허위라고 이제 그것이 녹취가 조작됐다고 조작으로. 수사를 이제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거기까지 막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그냥 딱 즉각적으로 생각이 될 때는 그냥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이게 더 무섭다니까요. 무슨 일일까? 네, 저런 태도가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부검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자살은 아닌 것 같다. 다른 의혹이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분이 돌아가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진짜 정치가 알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 일이 이제 막 이제 오늘 이제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부검을 통한 이제 사인이라든가 이게 좀 더 팩트가 나온 다음에 다음 주에 또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또 뭐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 보니까 이제 이분이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는 이제 이 자식들 시집장가 가는 거 보고 봐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마치 좀 어쨌든 그런 글은 또 왜 썼을까 그런 글은 SNS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여하튼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SNS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의혹이 더 커지는 거죠. 그 SNS는 어떻게 하셨어요? 중앙일보 보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언론과 국민의힘이 특히 이거 최초로 보도한 데가 보수 언론인데 어떻게 알았지?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워요. 어떻게 그렇게 신속히 알았고? 뭐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히려 정말 이상하고 무서운 일들이 마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마티스 안에서 가스 먹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에 파견됐던 경찰 한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서운 건 어떻게 저렇게 언론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러지? 이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보가 일단 나오니까. 네. 아니 그 속보는 딴 속보도 있는데 중앙일보 것만 보고 오셨잖아요. 저는 다 보고 왔는데 다른 아니, 보도에 다른 뭐가 것들도 있었냐면 봤어요. 네. 지금까지 수사한 경찰은 침입의 흔적도 없고 그렇다. 이분이 석 달 동안 집을 떠나서 혼자 생활했다. 그다음에 알코올을 좀 마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쪽에서 그 국민의힘에서 의문스럽게 피우려고 하는 그런 타살의 정황이나 근거는 없다까지가 보도가 됐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그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돌아가셔서 명복을 네. 빌어야 하는데 정말 저희가 정쟁의 소재로 삼고 말도 안 되는 이재명 후보를 갖다 붙이니 아니라고 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죽음을 애도하기 전에 이런 말 드리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네, 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사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또 관련 이야기들이 또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속도를 좀 높여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이대남을 공략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율 반등세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게임을 키워드로 물 들어올 때 노젓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윤 후보 이대남구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 부분은 사실은 당연히 뭐 이대남에 초점을 맞춰서 타겟팅해서 선거운동을 좀 할 필요는 있었죠. 왜냐하면 이대남은 사실은 특히 뭐 이대남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20, 30대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가부 폐지부터 시작해서 또 그 사병 월급 뭐 200만 원인가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게임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뭐냐 하면 사실은 이번에 선대위 개편하기 전에 약간의 어떤 당내 불협화음들이 좀 있으면서 윤석열 후보가 당 전체 지금까지의 기조하고 다르게 약간 혼동을 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보들을 하면서 지지율을 스스로 까먹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회복을 하고 원래 우리의 어떤 기조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이 있었던 거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 또는 우리의 원래 스탠스로 돌아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다만 이걸 함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이대남에만 집중한다든가 또는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병 월급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약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젠더 갈라치기 정치, 분열의 정치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200만 원 공약 있잖아요. 사병 월급. 네. 이 부분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사병 월급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가 어떤 정부냐?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22만 원 정도 되던 게 3배 이상 올라서 지금 6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었느냐? 좀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200만 원을 이재명 후보도 공약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세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징병을 15만으로 줄이고 일부 모병제를 도입을 하겠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겠다는데 그 과정이나 세세한 설명은 다 빼고 그냥 200만 원을 툭 던진 거예요. 이게 툭 던질 공약이냐 이런 느낌. 그다음에 저는 지지율은 늘 출렁일 거다. 그런데 이대남을 겨냥한 이 행보가 결집 효과는 빠르지만 네. 세상의 모든 일이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대남에 지나치게 집착한 이 사병 월급 200만 원만 해도 이게 이재명 후보가 하면 뭐를 하자고 하면 예산이 뭐냐 이렇게 언론이 물어요. 언론이 안 물어요. 그러니까 막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도 언론이 안 물어도 당내에서 물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가부 폐지건은 저는 그날 밤이 너무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여가부 폐지건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 말씀은 다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예. 이런 젠더 갈라치기 네. 그리고 이대남 집중 전략은 그 역기능은 다른 세대가 지켜보다가 사후의 여론에 반영되기 때문에 네.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미 간단하게 벌써 이제 그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젠더 갈라치기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그 윤석열 후보의 이제 공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이제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두 여성 의원 전직 의원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마저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네. 여성가족부가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특정한 성이 정부 부처에 이름이 들어가는 건 이제 시대가 지났다고 보고 네. 이게 만약에 여성부 폐지라면 전 폐지론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로 제1야당 대권 후보가 페북에 올리고 조금 있다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여성가족부 확대 강화 이렇게 올리면서 싸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대권 후보 정도 되면 정부 조직 개편의 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몇 개 부처를 폐지해야 되는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족 기능하고 성범죄 등 진짜 필요한 여성 지원 기능은 어느 부처랑 이렇게 통합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 폐지하고 국방부도 폐지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막 질러도 됩니다. 후보도 아니고. 그런데 적어도 대권 후보는 즉흥적으로 이런 식으로 막 지르는 건 진짜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국회의원 할 때부터 여성가족부라는 것은 집행부처로서의 성격도 약하고 그다음에 여성 문제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적 소명도 좀 다 했는데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 얘기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성에 국한되기보다는 양성의 평등을 추구하는 게 맞고요. 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집행할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모든 부처에서 사실은 신경을 써야 할 기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 대통령 직속이나 이런 데서 위원회로 하면 몰라도 양성평등위원회 이런 식으로 이걸 뭐 집행부처로 해서 예산까지 배정하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여기 뭐 청소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자잘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게 부서의 소관이 애매하다 보니까 사실은 청소년 복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부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든지 아니면 복지기관에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가부가 부처 성격이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이 이제 집행 능력 자체가 역량이 이렇게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좀 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의 존속을 위해서 좀 다른 청소년 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일이 제대로 안 풀리는 그런 역기능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그 방식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던지면서 할 건 아니지 않냐. 설명을 해야지.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꼭 남녀를 갈라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구조적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이제 추락을 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요. 그래서 네. 이것을 급하게 반등을 하고 만회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뭐 단일화 압박도 오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급하게 이것을 반등시키기 위한 어떤 카드로서 좀 전략적으로 쓴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은 저는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좀 부득이한 게 있었을 것 같다, 전략적으로. 네. 근데 앞으로는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병 그 200만 원 전 반대하는 입장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글도 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그 장교라든지 부사관들하고 이 형평도 안 맞고 장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좀 너무나 그 가볍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 정도 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서운한 것이 갑자기 그러면서 선제 타격론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뭘까요? 선제 타격론이라는 게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검토했다가 사실 접은 거고 트럼프는 초기에 선제 타격을 넘어서 핀셋 폭격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 평화적 관리를 위해 죽으림을 다해 왔는데 선제 타격이 사실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가장 피해보는 게 누굽니까? 이대남이에요. 제 아들이거든요. 이대남 30대. 그러니까 저 그 부모로서 진짜 선제 타격 싫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모순된 행동을 할까? 그런데 언론은 왜 이걸 지적 안 하지? 정말 대한민국 언론은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꽂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워낙 그분이 이제 그 전에 실언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정도는 이 정도에서 약간 이게 기대 수준이 좀 낮아진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네. 저는 어쨌든 선제 타격 이것도 일종의 실수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지금 양 후보 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게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권을 잡아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좀 분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까지 이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사실은 야권 단일화 그 관련해서 오늘 또 마지막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맞짱 토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표심 공략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이번 추위는 주말에 잠시 주춤하다가 다음 주 다시 기색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